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저녁 산책에서 하이데거의 27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13절 거의 끝나가는 부분에서 26번째 강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어서 13절을 끝내고 오늘 또 14절까지 그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유에서는 하이데거가 이제 고정해서 본다라는 거, 힌지엔이라는 이 개념과 그 다음에 인식론의 그런 질문들, 그것을 마무리하고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거기에서 세계의 개념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요.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4절 조금 나가면서 끝날 것 같아요. 오늘 13절 어떤 것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것,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지히리텐 아우프, 어떤 것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것, 그건 뭐 열파센이겠죠, 그죠? 뭔가를 파악한다라는 의미야. 그런 것 안에서 현 존재는 그것이 처음에 페얼 캅셀트, 캡슐과 같이 쌓여져 있었던 뭐야? 인식론에서 인간의 두뇌를 뭐죠? 인식을 갖다 캡슐에 비유하여 용기라든지 그죠? 어떤 그릇, 상자 이런 거에 비유했잖아. 캡슐에 현 존재가 캡슐에 처음에 쌓여진 것처럼, 캡슐 알죠 여러분? 그런 내적 존재, 그죠? 이게 내적 영역이 있다는 거야, 인식론에는. 이거 거부하는 거지, 그지? 하이데거는. 그래, 현 존재가 처음에 쌓여져 있었던 내적 영역으로부터, 바깥으로 결코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오히려, 존던 S ist seiner primären Seinsart nach Immersion draußen bei einem, 뭐 이래 나가. 이거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줄쳐 놓으시고, 그럼 뭐냐? 현 존재는 그것의 우선적인 존재 방식에 따라서 언제나 이미 각기 그때마다 이미 발견된 세계의 만나게 되는 존재자 곁에서 언제나 이미 바깥에 있다. 여러분. 야, 언제나 이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미 바깥에 있다. 드라우센. 사실 이 언제나 이미 바깥에 있다라는 이 개념 갖고 예도가 단편 강좌 몇 개를 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미 존재와 시간의 기획이 인식론의 주체의 철학을, 주체와 객체의 철학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방향 잡혀져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런데 그 부분을 예도가 지금 하이데거가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를 짓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27번째 강좌에서 다루는 이 내용이 마무리를 짓는다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기획은 뭐야? 내부를 언제나, 실존이라는 개념이 뭐야? 바깥에 있다라는 거야, 그죠? 바깥. 시간성도 뭐야? 탈자태야, 엑스타제.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인식론적으로 자기의 대가리로, 머리로 뭐를 인식하기 전에 그는 언제나 이미 그가 관심을 가지는, 배려하는 그 세계 안에서 배려하는 존재자 곁에서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밖에 있으면서 안에 있는 거야. 뭐 안에?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인식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세계 안에 있고 그러면서 밖에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줄쳐 놓으십시오.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규정하는
인식되어야 할 존재자 곁에서 규정하면서 체류한다는 것은 조금도 내적 영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한 이 바깥에 어떤 대상 곁에서 이 바깥에 있음 안에서 현존재는 올바르게 이해된 의미에서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세계 안에 있으면서 인식론적 안이 아니야. 존재론적으로 세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존재자 곁에서 우리 바깥에 있다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식론적인 내면을 가지고 사태를 인식적으로 주목해서 보는 거, 힌지엔 하기 전에 우리는 언제나 이미 우리 바깥에 나가 있어요. 그죠? 얘도가 지금 산책을 하는 거야. 산책하는 건 뭐야? 얘도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 존재론적 이미 세계 곁에 있음, 세계 안에 있음 안에서 특정 존재자 곁에 있음을 토대로 해서 얘도는 어떤 대상을 인식론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건 2차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에 있음이 이제 수정되는 거예요. 하이데거에 의해서. 그죠? 어떻게 수정돼? 세계 안에 있어. 그러나 존재자 곁에서 자기 밖에 있는 거야. 맞죠?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인식론적으로 사태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안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는 세계 내 존재로서 현존재는 그런 방식으로 특정 존재자 곁에 있으면서 세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리가 되죠?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한편으로 인식된 것을 지각한다는 것은 파악하는 어떤 것으로 바깥으로 나와서 획득된 노획물을 가지고 인식의 집 안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칸트 헤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상을 보기 위하여 내 대가리 안에서 의식의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저 대상을 붙잡아서 다시 되돌아온다고. 이게 인식론에서 하는 말이야. 그래서 초월 철학이라 그래. 초월에 있는 거야, 나를.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인식물을, 획득된 인식 대상의 노획물을 가지고 내 인식 밖으로 나갔다가 노획물을 포획해서 붙잡아서 내 인식 안으로, 나의 의식의 집 안으로 데리고 오는, 되돌아오는 이런 해결적인 인식론이 아니고, 그럼 뭐야? 그럼 뭐예요? 자, 하이데거를 따라갈게요.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을 지각함, 보존함, 간직함 안에서 인식하는 현존재는 현존재로서 언제나 바깥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인식론적인 문제 제기들은 언제나 이미 세계 곁에, 세계 안에 있음이라는 존재론적 토대를 전제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야. 이 말은 결국은 1차적인 게 존재론적인 거라. 현존재는, 인식하는 현존재는 현존재, 거기에 있음으로써 특정 세계의 장소에 거기에 있음으로써 거기에는 뭐예요? 내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산책하면서
내 의식 안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 이 세계에 그냥 존재론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책하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특정 대상을 인식론적으로 인식할 때는, 그죠? 그 존재론적 기반 위에서 나는 내가 어떤 대상을 인식한다라. 밖에 있다. 드라우센, 독일어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이데거 철학에서 이 세계 내 존재라는 개념이 이렇게 깊어요. 이걸 아는 자가 몇 명 있겠어, 우리나라에. 그죠? 여러분들은 세계 내 존재를 대충 정리해 갖고는 알고 있어. 그런데 하이데거의 이 세계 내 존재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28번째 시간부터 세계 개념으로 막 쪼개면서 들어가겠지만은, 여러분, 장난 아닌 그런 넓은 개념이라고. 그래서 1차 자료를 공부하는 거는요, 수준이 다른 거야. 이걸 강의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이걸 여러분 한번 봐봐. 이 하이데거의 이 의도를 따라서, 그죠? 핵심적으로 포스트 모던의 대가들이 이걸 제대로 정리한 것도 사실은 없어요. 제대로 정리해가 제시한 것도 거의 없어, 여러분. 리케르도 해석학 쪽에 있는 그 부분, 가다머가 관심을 가졌던 그 부분만 빼내갖고 자기 글을 썼죠. 이걸 어떻게 다 정리할 수가 있겠어, 그죠?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읽고 또 새로운 창조적인 그러한 하이데거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그죠? 아감베는 또 미학 쪽에서 자기가 캐치했다면, 여러분들은 또 이런 1차 자료를 읽고 또 다른 관점에서 글을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1차 자료라는 거는 그런 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어떤 존재자의 존재 연관에 대해서 단순하게 안다는 것,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표상한다는 것, 세 번째, 단순하게 그것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것 안에서 나는 원본적인 파악, 이거 누구 말이야? 오리기네렌 에얼파센이 누구 말이? 누구 거예요? 이거 원본적 파악. 여러분, 어디서도 이게 후설 용어잖아. 원본이라는 게 뭐야? 현상학적 환원을 통하여, 형상적 환원을 통하여, 결국은 원본적으로 순수 자아와 더불어서 파악되는 거. 여러분, 원본. 그런 파악의 경우에서 못지않게, 그죠? 나는 존재자 곁에서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원본적 파악을 할 때조차도 나는 내 대가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바깥에, 그 파악하는 존재자 곁에 바깥에 그 있음을 토대로 해서만 원본적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분개시켰습니다, 하이데거가. 이해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자, 그래서 어떤 것, 외관상 모든 존재 관계, 예전에 시간적으로 앞서 인식된 것과의 모든 존재 관계가 소멸되는 그런 어떤 것을 망각한다는 것. 망각은 어떤 이 이거는 사실은 후설의 의식 철학, 시간 의식에서 이야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의식 안에서 어떤 것을 앞서 의식된 것과 지금 의식된 것, 시간적인 순서가 있겠죠, 그죠? 그거를 앞서 당기고 땡기고 밀고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고. 그거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인식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망각한다는 건 뭐야? 이 시간 의식의 순서를, 관계를 앞서 의식된 지평과 지금 의식하는 지평과의 관계가, 망각은 뭐야? 단절돼 버려. 그래, 소멸된다는 거야. 이 망각은
망각은 바로 근원적인 내 존재를 변경한 것으로서 개념 파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훗살을 이런 식으로 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의식 철학에서 나의 의식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칸트한테서도 의식 안에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도식이잖아. 그죠? 훗살 역시도 시간 의식은 인식론적 개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런데 그 인식론적 개념은 하이데거는 뭐야? 내 존재, 근원적인 내 존재의 변경으로서 개념 파악되어야 된다. 뭐지? 뭐야? 내가 언제나 존재론적으로 세계 곁에 이미 있고 그거를 변경시켜서 인식론으로 갔다는 거야. 움지이트가 흰지이트가 됐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내 존재라고 하는 세계 내 존재의 존재론적 개념을 변경한 게 인식론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다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기망과 모든 실수도 동일하게 근원적인 내 존재의 변경, 변화, 내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결여의 양태로서 인식론적인 양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거를 전제함으로써. 이해가 되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제시되었던 세계 인식의 본질 구성적인 세계 내 존재의 양태들의 제시된 토대적 연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료하게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인식 안에서 현존재는 현존재 안에서 각기 그때마다 이미 발견된 그 세계와의 새로운 존재 상태를 획득하게 되는 거야. 맞죠? 뭔 말이지? 현존재는 자기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존재 상태. 이런 것들이 하이데거의 1차 자료를 못 읽고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정태적 개념으로 해석한 모든 철학자들이 하이데거를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얘도가 지금 가는 곳마다 얘도는 새로운 존재 상태를 형성하는 거야. 현존재의 거기에 다자인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는 계속 변하는 거야.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로 존재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내가 가는 곳마다 같은 이 점에서 하이데거도 헤라클레이토스의 전통에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철학자라고요.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물속에 나는 동일한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죠? 존재관계가 그렇다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언제나 새로운 존재 상태와 관계를 맺어. 맞죠? 얘도가 지금 걷는 거 거기 애가 매 순간 변하잖아. 나의 기분 잡혀져 있음도 매 순간 변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존재 개념을 정태적으로 사유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 포스트 모던과 지적 역시도 가끔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죠. 하이데거는 끊임없이 못 잡아낸 거예요, 이거를. 새로운 존재 상태. 거기에 그러니까 매 순간 해석하는 거야. 매 순간. 그 해석이 종료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데리다가 차연이란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이데거가 없었으면 데리다는 그런 사유를 할 수가 없어. 소시르의 철학에서 그 모든 걸 꺼낼 때는 데리다 역시도 이러한 하이데거의 통찰에 근거하여 그러한 프랑스의 언어 철학을 소시르의 언어관을 새롭게 통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의미는 언제나 해석하는 거야. 이건 니체 쪽으로 올라가야 돼.
해석밖에는 없는 거야. 어? 그러면 그 의미가 언제, 존재의 의미가 언제 그럼 완결돼? 없어. 완결되는 시점은 뒤질 때까지 해석만 하다 죽는 거예요. 이해가 돼? 계속 할게.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 예도는 끊임없이 새로운 예도가 가는 곳마다 거기 얘가 변하니까 매 순간 이 세계의 존재와 세계 안에 내 존재가 예도의 거기 애를 형성하는데, 그 내 존재가 끊임없이 변하니까 거기 애도 변하고 거기 애가 변하니까 내 존재와의 새로운 존재 가능성을 맺겠죠. 그 존재 가능성은 끊임없이 나의 이미 있어 왔던 거기 애와의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해석학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하이데거만 잡으면, 한 줄 갖고도 단편 강좌 하나를 만들 수가 있으니, 이 새로운 존재 가능성은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과제가 될 수 있으며, 학문적으로 세계 내 존재에 대한 인도를 떠맡을 수 있어. 왜? 새로운 존재 가능성. 그죠? 그러나 이 가능성은 뭐야? 언제나 이미 내가 이 세계 안에 있어 왔다라고 하는 박티치테트 현 사실성에 근거하여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야. 대가리를 숙이고 배워야죠. 들레즈는. 이해가 돼요? 나의 가능성은 언제나 지금까지 있어 왔던 존재 기반을 통해서만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반 없이 그냥 새로운 가능성 붕 떠 있으면 뭐야? 뭐야? 하늘에 붕 떠서 표류하는 거지. 표류하는 주체인 거야, 내가. 이게 해체론자들이 공격받을 수 있는 계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니가 비판하는 거, 니도 니 전이애로부터 나오는 거야, 니 비판은. 이해가 돼요? 이 두 개의 싸움은 가다모와 하버마스의 싸움이 종결되지 않은 것처럼 종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비판 중에도 우리는 전통에 속해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존재 일반을 전통으로 세워놓았던 가다모의 해석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특정 관점에서 그 전통을 비판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존재론은 이것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야. 이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가다모의 존재론이 승리를 거둔 것 같아. 맞죠? 어떤 새끼도 자기 전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없어. 아무도. 그러나 그 전통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 전통을 비판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아무리 전통이 위대하다 그래도 모든 위대한 전통은 해체를 통하여 새롭게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참 재미있는 철학적 주제죠. 그래서 인식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 이 세계와 주체의 콘메르키움, 라틴어를 갑자기 썼네. 세계와 주체의 교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이게 주객 철학이죠,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인식은 또한 이 세계가 주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이러한 주체와 객체의 교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야. 둘 다 아니야. 그럼 뭐냐? 인식은
줄 빡빡 치세요. 세계 내 존재에 근거한 현존재의 양태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다 무너져. 이 결정적인 거야. 딜타이도 안 돼, 훗설도 여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박살이 난 거야. 뭐야, 인식은? 인식이 뭐냐? 현존재의, 세계 내 존재에 근거한 현존재의 존재 방식이야, 인식은. 이해가 돼요? 자, 이게 하이데거의 주장이에요, 이게 결론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계 내 존재는 선행적인 해석, 근본 구성으로서, 근본 구성체로서 선행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선행적 해석이 뭔지를 보자. 이 선언을 해석해 보자. 이해가 돼요? 내가 세계 안에 던져져 있으면 이 선언이에요, 하이데거한테는. 칸트의 선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세계 안에 던져진 걸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선택한 건가? 아니요. 내가 이 세계에 태어난 거는 내 경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의 선언이야.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세계는 있는 거예요. 아프리오리는 세계 내 존재라고. 인식 형식으로서의 감각 직관과 직관의 내적 외적 형식인 공간과 시간이 선엄이고, 그죠? 오성의 범주가 선엄이 아니라고. 누구한테서? 하이데거한테서. 하이데거한테서 선엄은 뭐예요? 세계 내 존재라. 나는 이미 내가 이 세계를 경험하고 이 세계 안에 처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이러한 현 사실성을 그냥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로운 가능성은 언제나 나의 현 사실성의 역사적 한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데거의 철학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계속 나오겠지. 이게 해석학의 본질이에요, 또. 끝났습니다, 여러분. 드리테스 카피텔 3장 Die Weltlichkeit der Welt, 세계의 세계성. 그리고 14절로 들어갑니다. Die Idee der Weltlichkeit der Weltüberhaupt, 이렇게 나가. 세계 일반의 세계성의 이념이에요. 재밌겠죠? 세계가 뭔지 봅시다. 이제 하이데거를 따라서 예도와 함께 세계가 뭐냐? 세계. 세계는 모더니즘에서는 뭐였어요? 세계가 뭐야? 모더니즘에서 세계는 현존재적이지 않은 사물 존재자들의 총체가 세계였어. 그래서 자연과학의 대상으로서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이 자연으로 간주되었어. 스피노자한테까지도 그렇게 나타나요. 물론 신적인 게 또 나타나지만. 이해가 돼? 근대는 다 이런 식으로 세계를 봤어.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내가 좀 미리 좀 가르쳐 주는 거야, 하이데거의 의도를. 그러니까 하이데거한테는 세계는 뭐냐? 세계는 인간이 해석한 거라는 거야. 인간과의 관계가 없는 세계는 없는 거야. 인간이 역사적으로 의미 부여를 해왔던 그런 세계. 그래서 존재론적이고 실존론적 세계. 그래서 이 세계는 이미 인간에 의해서 의미화된 세계라는 거야. 우리의 대가리로 현상, 눈앞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 세계를 의미화하는 거는 2차적인 거야. 이미 우리는
이 세계의 의미화된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이데거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한도 끝도 없죠, 여러분. 그죠? 하이데거가 이렇게 속속 들어오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그게 이 세계는 인식론적으로 내가 현재 나의 현존의 형이상학을 통하여 내가 내 대가리로 의미화를 시키는 게 아니야. 나는 언제나 이 의미화된 세계, 이미 전통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나의 선조들에 의해서, 수백만 년 동안의 문화적 전통에 의해서 의미화된 세계 속에서 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 의미화된 세계의 의미화, 유의미성, 그게 뭐야? 세계성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너무 재미있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 세계 일반의 세계성의 이념. 세계 내 존재는 우선 세계라고 하는 구조 계기와 연관하여 분명하게 보여져야만 한다. 맞죠? 그런데 이 과제를 베베르크 슈텔리궁, 이 과제를 실행한다는 것은 쉽고 아주 사소한, 통속적으로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여.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과제로부터 면제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해가 돼요? 이런 걸 왜 하나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통속적이라는 거야.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돼? 세계를 현상으로서 기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현상학적 기술 알죠? 푸셀의 페노메놀로기쇼 베슈라이붕, 그죠? 본 것을 직관적으로 직접 기술하는 거, 그죠? 현상학적 기술. 그게 이제 하이데거한테서는 존재론적인 현상학적 기술로 변화된다고, 여러분. 줄 치십시오. 이 세계를 현상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뭔 의미인가 하면은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 곁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게 하는 거야. 줄 빡빡 치세요. 이게 하이데거야. 하이데거가 제시하는 거야. 현상학적 기술. 이 세계를 현상으로 기술하는 게 뭐냐? 세계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것 에게서 보여지는 것을, 그게 뭐게? 존재지 뭐. 그것을 보게 하는 거야. 그럼 우선 최초의 발걸음은 여기에서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세계 안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열거하는 게 돼야 돼. 그게 뭔가 하면 보이매, 나무들, 맨션, 인간, 호이절, 집들, 별거, 산들, 게스티르너, 별들, 천체들, 그런 것들을 열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현상학적 기술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존재자들의 외관을 아프실든 모사하면서 기술하고, 이 독일어가 독특합니다. 아프실드는 모사적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뒤따라 기술하는 거야. 기술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나타나는 이 존재자의 외양을 모사하고, 그 존재자에게 나타나는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그죠? 그리고,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전현상학적인 과제야. 그죠? 전현상학적인 일인데, 현상학적으로 조금도 중요할 수 없는 그런 과제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존재자 뭐냐? 이래가 이 존재자를 열거하고, 그 열거에 따라서 뭐야?
거기에 따라서 그 존재자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이런 식은 전현상학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거는 존재자에게 붙어 있어, 여기서는. 근데 하이데거의 목표는 이런 개별 존재자들을 기술해서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하이데거의 관심은 존재에 가 있거든. 이 존재자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쪽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존재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은 존재적인 거야. 이런 식의. 그런데 문제는 뭐야? 존재가 찾아져야 돼. 응? 그래서 현상학적 의미에서의 현상은 형식적으로 뭘로 규정되었는가 하면 줄치십시오. 존재로서, 존재의 구조로서 보여지는 것으로 규정되었어. 그래서 하이데거가 찾아서 현상으로 규정하려는 거는 존재자들을 나열해갖고 약간 후서를 의도한 게 약간 있겠죠, 여러분? 나열해갖고 그것들을 그것들에 대하여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존재론적으로 존재 구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후설이 못한 거죠. 후설은 당연히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후설의 존재는 언제나 선언적 주관성과 관계되어 있고, 후기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존재는 언제나 의식의 지향성과 관계된 존재라고. 그런데 그 됨을 통해서 역으로 존재를 발견해 나가는 게 아니라, 현 존재의 출발점은 언제나 그가 세계 곁에 있다라는 이야기야.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라고, 이거는. 아니, 인식으로부터 존재를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봤잖아, 이미 내가 세계 곁에 있음. 그게 출발이라고. 그게 앞서 있는 거라고요.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세계를 현상학적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비얼트 뎀나하 베자겐 따라서 다음을 의미할 것인데, 세계 내부적으로 눈앞에 있는 존재자의 존재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내부적으로 눈앞에 있는 존재자를 막 기술하는 게 아니라 존재자의 존재를 기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걸 잡아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개념적이고 범주적으로 고정시키는 거야. 이것도 후설이 어느 정도 했죠, 여러분. 그리고 세계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이 존재자는 뭐야? 전에 얘기했잖아.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 뭐야? 사물 존재자야.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사물들이고 자연 사물들이며 그 다음에 가치가 붙어 있는 사물들이야. 이것의 사물성이 문제가 돼.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뒤에 언급되었던 것들의 사물성, 이 자연 사물성 위에 세워져 있는 한 자연 사물들의 존재는 그런 것으로서의 전체로서의 자연은 똑같은 말이죠. 동격이야. 바로 1차적인 주제가 되는 거야. 맞죠? 이거 근대에 했던 거야, 이거는. 자연 사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근거 짓는 자연 사물들의 존재 특징, 그것은 바로 실체들의 존재 특징인데, 그건 뭐야? 실체성이야. 이런 식의 조사는 실체성. 근대 철학이 했던 거야. 맞죠? 스피노자든 데카르트든 칸트든
해겔도 여기에 들어가요. 주체는 실체다. 주프젝트 이스트 주프스탄츠. 해겔의 말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가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자연 사물로 규정하고 그것의 실체를 나타내는 실체성. 그런데 그것의 존재론적 의미를 형성하는 건 뭐냐? 이건 하이데거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실체성의 존재론적 의미를 형성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존재의 질문을 제기하지 않았잖아. 근대는 거죠. 이로써 우리는 연구를 명료한 문제 방향 안으로 데리고 온 셈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실체성 오케이 다 좋다. 그런데 그것의 존재 의미를 형성하는 존재의 구조가 뭐냐? 이 질문을 안 던졌다는 거예요. 이래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대의 세계는 자연 세계였고 자연 사물이었고 그런 것이 모여져 있는 총체를 세계라 그랬다고 한다면 하이데거가 어떻게 해체하고 이걸 바꾸는지 한번 봅시다. 존재 질문을 통하여.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존재론적으로 세계에 대하여 묻고 있는가? 보십시오. 안 묻고 있는 거지. 실체를 묻고 있잖아. 묻고 있는가?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 지어진 문제틀은 의심의 여지 없이 존재론적인 거예요. 하이데거가 하려는 건 존재론적인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 문제틀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한 문제틀이 자연의 존재에 가장 순수한 해명에 성공한다면 곧 자연과학적인 수학적인 자연과학 안에서 이 존재자에 대하여 주어져 있는 근본 진술들에 맞추어서 이 자연 존재를 가장 순수하게 해명하는 데에 성공할 때에 이 존재로는 결코 세계 현상을 적중시키지 못해요. 이해가 됐어? 이게 누가 한 거야? 데카르트, 칸트, 해겔. 해겔은 조금 수학적인 요거를 나중에 세계 역사로 갖고 가죠. 그죠? 조금 달라. 그 부분은. 근데 모데르네에서 했던 거야. 모더니즘에서. 이거는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세계 현상을 이런 식의 연구는 적중시키지 못해. 자연과학적 수학에 의하여 나타난 물리학적 자연세계. 그게 자연의 사물을 중요시 여겼잖아. 데카르트, 칸트다. 여러분 생각나죠? 해겔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알려고 하면요 이미 근대 철학을 다 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강좌들이 중요한 거겠죠. 이런 원서를 뚫어주는, 그죠? 그게 예도를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근대를 잘 공부하고 강의를 많이 듣고 또 혼자 사유도 해보고 1차 자료도 읽어보고 막 씨름했던 사람들은 따라오겠죠. 뭔 말인지 알아요. 하이데거는 하이데거로 읽히지가 않습니다. 철학은 그래요. 철학은 데리다가 데리다로 읽힐 것 같아요. 소가 웃을 일이죠. 소가 똥개가 웃을 일입니다. 똥개가. 이런 건 세계 현상을 적중시키지 못해. 자연이라는 건 자체로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존재자야. 그리고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단계 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존재자야. 단지 이해가 돼요. 발견의 방식으로 봐야지 분석의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견의 방식이 바로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존재론적 방식이고, 분석의 방식, 자연과학을 발휘했던 그런 이 세계의 사물들을 분석적으로
분석해서 자연과학의 대상으로 삼았던 방식 갖고는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인간의 세계를 제대로 인간의 삶의 세계를 제대로 표현해 주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죠? 자, 따라서 우리는 앞서 존재자를 고수해야만 하는가? 어떤 존재자? 그 곁에서 현 존재가 우선 대개 체류하고 있는 존재자. 뭐죠? 일상에서, 인간의 일상의 관점에서 세계를 봐야지 세계가 들어오지, 세계를 단지 자연과학으로 보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걸 아주 탁월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면 이 세계를 자연과학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나무의 성분이 뭐냐? 나무의 목재는 인간을 위하여 뭐에 유용할까? 나무는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요것만,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인간과 관계하여, 인간의 삶과 관계하여 나무의 존재론적 의미가 뭘까? 시인들의 제기하는 나무에 대한 의미가 근대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삶의 세계, 일상의 세계, 인간이 살아가는 그 세계 안에서의 이 세계 대상들은 단순히 자연과학적 사물로는 다 설명될 수 없었다라는 거야, 하이데거. 재밌죠? 그래서 가치가 붙어 있는 사물, 곧 현 존재가 우선 대개 그 곁에 체류하는 그 존재자를 우리는 고수해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은 본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사물들이 뭐 세계를 다 보여주지. 뭐 근대의 자연사물, 자연과학적인, 물리학적인 그 세계도 역시 세계를 보여주는 건 맞아. 그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하이데거는. 계속 따라갑니다. 아마도 자, 아마도 그것들은 실제로 세계와 같은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근데 이 사물들은 그러나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이야. 이해가 돼요? 현 존재와 관계없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이야. 자연과학적 사물들이라고요. 자, 존재적으로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뒤따라 모사하면서 기술하는 것. 이해가 돼요? 그것이나 혹은 이 존재자,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 두 개 다 세계라는 현상을 그런 것으로서 적중하고 있기는 해. 그런데 이 두 개의 접근 방식 안에 객관적 존재애로의 이런 두 개의 접근 방식 안에는 이미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방식으로 세계가 전제되어 있어. 세계가 전제되어 있고 그 세계의 전제 위에서 이야기하는 거라. 이해가 됐어요? 계속 따라갑니다, 하이데거를. 그렇다면 결국 세계는 도대체 언급된 존재자의 규정으로서 말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이 존재자를 세계 내부적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정리가 팍팍 되죠? 공부 지금까지 따라온 사람은 잘 될 거야. 얘도가 말이 필요 없어. 그죠?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뭐예요? 얘도가 몇 번 이야기했죠? 현 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 사물 존재자를 말하. 곧 이 세계는 현 존재의 존재 특성인가? 이제부터 하이데거가 나오는 거야.
현존자의 존재 특성을 가졌다 그러면 세계 내부적 존재자로서 이 세계를 분석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물리학적인 세계가 다가 아니야. 시인들의 세계도 포함돼야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이해가 됐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세계가 포함돼야 된다는 거야. 응? 다 포함돼야 된다. 세계는 현존재의 존재 특성인가? 계속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모든 현존재는 자신의 세계를 갖고 있는가? 하이데거를 따라갑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계는 주관적인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맞죠? 현존자가 자기 세계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관적인 게 되어버리잖아. 그죠?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공동의 세계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여러분 얘도 번역 어때요? 이게 다 직독직해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참 좋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를 볼 것이고, 또 우리 이기상 선생님이나 또 누구죠? 다른 철학 선배님들이 예도의 선배들이 번역한 것을 보고 있을 것이고, 그 번역본이 있겠죠. 거기다 예도의 또 직독직해까지 포함하면 여러분들은 여러 역본을 함께 보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 철학적인 코멘타르까지 달아주잖아요.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공동의 세계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때 어떤 세계가 의도되고 있는가? 아직 하이데거의 세계는 안 했어요. 지금 근대 세계 딱 비판하고 이제 자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데어 벨트 자인에서 세계 내 존재에서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몰랐던 것이. 물론 예도가 강좌를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장신대 강좌에서도 했고요. 그 장신대 강좌를 듣고 미국에서 또 공부하는 사람이 엄청난 긴 편지를 또 쓴 그게 있어. 예도가 또 그걸 또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갑자기 그게 얘기가 나와서, 자,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의도되는가? 그리고 이 세계도 아니고 저 세계도 아니야. 그럼 뭐냐? 줄 빡빡 치십시오. 세계 일반의 세계성이 의도되는 거예요. 유의미한 세계. 이 세계 안에 의미화된 세계. 세계는 텍스트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이데거의 혁명이 누구한테로 가는 거야? 데리다한테로 가는 거야. 데리다는 이 세계는, 자연 세계는 텍스트다고 이야기했던 루소 쪽으로 가서 또 다른 비평적 해석을 하지만 이 세계는 이미 텍스트예요, 여러분. 의미화된 세계입니다. 내가 대가리로 의미화하는 그 세계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미 전통과 역사에 의해서 의미화된 그 세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다시 인식론적으로 의미화하는 그것이 가능한 그런 세계. 뭐가 더 크겠어? 존재론적 기반 안에서 있는 세계 일반의 세계성, 의미화된 세계.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 현상을 적증시킬 수 있겠는가? 자, 마지막 한 단락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죠? 세계성이라는 것은 줄 빡빡 치면서 따라오셔요. 존재론적 개념이며 바로
세계 내 존재의 본질 구성적인 계기를 나타내는 구조를 의미해. 이해가 됐어요? 이게 하이데거의 개념. 이걸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 세계 내 존재의 이런 본질 구성적 계기를 현존재의 실존론적 규정으로서 알고 있어, 이미. 그죠? 세계성은 따라서 자체로 범주체가 아니라 실존체야. 현존재의 실존을 규정하는, 실존을 구성하는 존재 구조야. 이해가 됐어요? 실존체라고. 범주체가 아니야.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세계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결코 현존재 분석론의 주제적인 영역을 결코 떠나서는 안 돼.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세계 내 존재의 세계는 현존재 분석론의 토대를 형성하는 거라고. 분리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현존재의 거기에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게 세계 내 존재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세계는 존재론적으로 어떤 본질적으로 현존재가 아닌 그런 존재자를 규정하는 게 아니야. 근대와 같이 자연사물, 실체 이런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현존재 자신의 특징이에요. 줄 빡빡 치고 따라오셔요. 현존재 자신의 특징이라고, 이 세계는. 그리고 이것은 다음을 배제하지 않아. 뭘 배제하지 않는가 하면은 이 연구의 길, 즉 세계라는 현상의 연구의 길이 세계 내부적 존재자와 그것의 존재를 거쳐서 취해져야 된다는 걸 배제하지 않아. 뭔 말이야? 근대에서 했던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의 존재를 포함한 세계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실존체로서의 그 세계인데, 인간의 삶의 세계, 일상성의 세계, 그래서 의미화된 세계, 텍스트로서의 세계인데, 이 세계 안에는 근대에서 다루었던 그런 물리적 세계, 그런 세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뭔 말인지. 그거를 포함한, 그러나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존재론적 실존체로서의 유의미한 세계성의 세계라고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물리학적 세계가 없이 어떻게 이 세계에 그냥 존재론적인 그 세계가 그걸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결여적 양태인 거야. 그죠? 포함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물리적 연구에 의해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 물건을 우리가 사용하잖아. 맞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두 개는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는 거야. 단지 근대는 그런 자연사물, 물리학적인 자연과학의 발달을 나타낸 이 자연세계를 그걸로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거죠. 강의가 왜 이래 길어져?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하는 거야. 이런 걸 거쳐서 세계 내 존재의 일상성으로 가는 현존재 분석론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계를 현상학적으로 기술하는 과제는 그런 정도로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게 아니야. 이제 밝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도로 그것의 충분한 규정이 본질적인 존재론적 해명을 요구할 정도로 아직 완전하게, 훤하게, 공개적으로 열려진 채로 밝혀져 있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걸 밝히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재밌었죠? 예도가 오늘 어쨌든
마음을 비우고요. 하이데거의 사유를 따라가려고. 그래서 힘이 조금 덜 들었어요. 예도도.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서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이데거를 너무 깊죠. 재미있고. 28번째부터 이제 세계의 구조들을 밝히는 그는 강좌. 그 뒤에서부터 세계는 4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 뒤로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27번째 강좌를 마칩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좋은 주말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가능하신 분은 예도TV도 후원해 주시고, 벌써 예도TV가 5,000명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20명 남았네. 그죠?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주스!